네, 안녕하세요. 네, 10시에 저희가 새롭게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코너는 매주 수요일 저희가 사실 저명한 인사분들을 모셔서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많이 풀어드리고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만든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잠시 전에 보셨던 그런 이미지들은 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기 전에 오늘 저희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이신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AI 기술과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박사님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즐겨서 애청하는 내용으로 많이 방송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고요. 뭐 오늘도 사실 저희가 테슬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도 아마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제가 전달을 드려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최근에 사실 이런 자율주행부터 AI 트렌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어떻게 느끼세요, 현업에서? 우선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겨울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한국도 그렇고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하셨지만 자율주행의 시대가 곧 온다고 했지만 사실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뉴욕타임즈라든지 전문가들의 분석들에 따르면 2024년 올해 봄부터 자율주행의 봄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웨이모라고 해서 구글 또는 알파벳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지금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라든지 뭐 이런 도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등록된 사람들만 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우버를 통해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도 요즘은 미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타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큰 변화네요. 네, 그래서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7월의 통계를 이제 7월부터 이제 웨이모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매주 10만 건이 결제되고 있습니다. 10만 건이요? 매주 10만 건. 엄청난 건수인데요. 그렇죠. 이러한 건데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타고서 안전하다 느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감이거든요.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0만 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입과 입으로 이거 괜찮다, 안전하다는 얘기들이 오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첫 번째 하나의 우리가 신호로 볼 수가 있고 시장에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특히 우한 같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하지만 우한시 자체가 우리는 드라이버리스 시티가 되겠다. 즉 운전자가 없는 시티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책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5월 달에 올해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실현하겠다. 이러한 국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규모적으로 지금 있는 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이런 전기차 기업들이 서로 페어링을 하면서 연합을 하면서 지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고 샤오펑이라든지 대단히 기술 좋은 기업들, 바이두, 하웨이, 모든 이런 기업들이 자율주행에 지금 대단히 집중하게 되면서 갑자기 자율주행이 성큼 저희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테슬라도 특히 FSD 올해 1월 말 2월 초에 FSD 버전 11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처음으로 쉽게 얘기해서 엔드-투-엔드 AI, 종단간 AI라고 해서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조작하는 것, 파란색의 자동차가 출발한다, 빨간불에 멈춘다, 앞차와의 거리 이런 것들은 인간이 룰 베이스라고 해서 인간이 다 규칙을 정해준 거였거든요. 이 규칙을 정해줬는데 이것마저도 신경망 학습을 통해서 비디오, 동영상 학습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으면서 테슬라의 11과 12는 질적으로 FSD 버전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확실하게 AI 기술에 의해서 과거에는 이걸 하려고 해도 테슬라에게 그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없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도조 슈퍼컴퓨터 망을 구축해내면서 즉 이러한 것을 학습시킬 수 있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면서 엔드-투-엔드 AI로 가면서 12버전부터 대단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뒷부분에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 다가오는 10월 10일 날 로보택시에 대한 이벤트에서도 FSD가 저는 버전 13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버전 13이 나온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의 어떤 진척도가 과거 여러분들 AI 우리 이세돌 알파고 있었을 때 그때 AI하고 지금 AI가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자율주행이 확실하게 퀀텀 점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본격적인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아무래도 AI 쪽에서 계속 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살짝 여쭤봤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먼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AI, 로봇, 그리고
테슬라죠. 네. 네. 사실 딱 보시면 네. 주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서 테슬라라고 하면 이제 혁신 기업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24년 10월 지금의 테슬라를 어떤 기업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테슬라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와 네. 현재의 재무제표상에서의 테슬라의 기업은 성격은 전 두 가지가 구별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테슬라는 이번에 6월 달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새로운 챕터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새로운 북을 쓰겠다. 새로운 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책에서 챕터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책을 쓰겠다. 완전히 바뀌겠다라는 그렇죠. 완전히 거죠? 바뀌겠다는 거고 지금까지는 전기차 기업이었다면 우리는 AI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테슬라의 비전을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펀더멘탈상, 즉 우리가 재무제표상 여기가 AI 기업이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입니다. 물론 이것은 2022년 1분기가 당시에 91%였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2년 사이에 굉장히 줄어들긴 했네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대비 여러분 2024년은 매출도 증가했거든요. 그쵸. 매출이 증가한 거 대비에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자동차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다른 부분, 특히 ESS 부분, 이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의 보험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부분 또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아직 기타 매출로 잡히고 있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FSD 매출, 즉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공지능 매출이죠. 이런 부분에 있다는 부분에서 아직 펀더멘탈상으로는 자동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의 지향점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큼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재무제표적으로는 사실 매출의 80%라고 한다면 사실 상당 부분이 아직은 전기차 매출에서 나오고 있는 거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6월 달에 어떤 그래도 자신감이 붙지 않았을까 해서 그런 멘트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기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이제 테슬라가 이러한 식의 이제 어젠더를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오긴 했습니다. 네. 뭐 도전도 했고 실제 성과를 내기도 했었죠. 뭐 과거에 14년간 적자를 내다가 사실 이제 흑자 전환해서 전기차 시장의 MX 1위를 실제로 달성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테슬라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업이 되려고 한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이제 그런 목표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AI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이 두 번째 성장의 핵심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기초 기술은 역시 소프트웨어 파워, 즉 소프트웨어 파워에서도 특히 FSD죠. 한국에서 보면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에서 한국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해외에서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고 FSD가 있죠.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은 이제 고속도로에서 작동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주행 보조 시스템인 거고요. FSD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출퇴근 도로에서 일반적인 시내 주행에서의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유일하게 북미에서만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이 제한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FSD 기술이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곧 있으면 자율주행이 완전히 될 것이다. 자율주행이 여기서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레벨 1, 2, 3, 4, 5를 나눌 때 레벨 3부터를 얘기를 합니다. 레벨 1, 2까지는 우리가 주행 보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고 레벨 3부터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운전대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잡고 있지 않아도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차량이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레벨 3부터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차량 사고가 냈을 때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타려고 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책임을 뭐 제조사가 되든 아니든 여러분들 나 혼자서 유튜브 찍기 위해서는 제가 테슬라 뭐 한번 자율주행 한번 해볼 수 있지만 FSD로 여기에 나의 아이를 태운다? 나의 부모님을 태운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태운다. 이건 대단히 아직까지는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조금씩 미국에서도 극복하고 있다라는 거고 점점 FSD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 11보다는 12버전.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드-투-엔드 AI를 가면서 즉 컴퓨팅 파워가 충분하게 갖춰지면서 본격적으로 이것이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 이제 FSD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것은 앞부분에 있는 슈퍼바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퍼바이스라는 것은
인간 감독이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인간이 이러려면은 이 핸들을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잡고 있지는 않더라도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은 해결됐지만 처음에 12.5라는 지금 버전이 올해 여름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은 차가 자율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눈이 핸들을 보고 있는지 딴 데를 보고 있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선글라스의 방향을 보고서 저 핸들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글라스를 끼고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아직까지는 슈퍼바이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로보택시, 즉 진짜 운전석에 운전하는 사람이 앉고 있지 않아도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언슈퍼바이스드, 즉 인간이 비감독하에서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쵸. 이 정부 허가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충분하게 정부도 그러면 입증을 해달라, 데이터를 달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저는 이번에 10월 11일 공개될 13버전부터 누적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테슬라가 이거에 대한 신청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한 맛보기 상품이 올해 이제 9월달에 이제 초반에 선보였던 ASS라고 하는 Actually Smart Smon이라고 하는 것. 즉 제가 100m 이내에서, 처음엔 80m로 시작했지만 지금 100m 이내에서 제가 그 차를 호출하면 아무도 차에 차량이 탑승한 사람이 없는데도 저에게 오고 있는 것, 우리식으로 하면 발리파켓이죠. 이런 것이 가능해진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의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한국은 차량에 선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에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미국 가보셔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선텐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특히 야외 주차장이 미국은 되게 많은데요. 특히 큰 슈퍼마켓이나 이런 쇼핑몰에서는, 그럼 거기에 있는 차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도 보게 되잖아요. 그쵸, 이것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마케팅 요소도 되지만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 한국은 워낙 이 실내 주차가 많고, 뭐 백화점을 가거나 뭐 마트를 가더라도 실내 주차를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큰 손해가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카트 끌고 우산 쓰고 가면서 차까지 끌고 가야 하고, 어떻게 비를 피해가면서 이걸 갖다가 트렁크에 집어여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일상의 생활인데, 누구는 비 오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누구는 불러가지고 비를 안 맞으면서 그 입구에서, 마트 입구에서 그 차가 오고 있다. 그럼 부러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부러워지면 사람들이 갖고 싶어지는 거고, 믿음이 가기 시작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서 ASS가 Actually Smart Smon이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인 방향성들이 지금 그러니까 즉 unsupervised, 즉 인간이 감독하지 않아도, 즉 인간이 운전석에 타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궁극적인 어떠한 모멘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FSD 버전이 이것이 10이든 13이든 14든 15든 unsupervised를 정부로부터 허가받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인간보다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모멘텀인 거고요. 이 FSD가 또 왜 모멘텀이냐면,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로보택시로도 갈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이 차량에서 FSD를 갖다가 월 $99를 내면서 정기구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자동차 기업에서 한 번도 없었던 흔히 말하는 리커링 레비뉴라고 하는 반복되는 매출을 갖게 된다는 것. 차량을 판매하는 이유로 이런 의미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는, 세 번째는 FSD는 옵티머스, 앞으로 로봇의 운영 체계는 FSD입니다. 그래서 FSD를 갖다가 조금은 튜닝한, 조금은 실내로 조정한 것이 옵티머스의 운영 원리이기 때문에, 옵티머스에 장착되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비유하는 뇌의 기능을 FSD가 하고 있기 때문에, FSD의 진화는 모든 걸 연결할 수 있는 허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일단 이 인간 감독, 슈퍼바이저드에서 언슈퍼바이저드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거에 대한 중간에 이제 마케팅 소구점으로서 ASS, 저도 영상을 좀 봤거든요. 사실 제가 구축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 주차장까지 가서 차를 끌고 오고 그 짐을 빼서 집까지 가져오는 게 사실 상당히 귀찮거든요. 근데 그거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나도 저걸 사용하면, 내가 저걸 한번 사용하면 저거 없이는 못 살지 않을까? 그럼요. 발레 파켓이 항상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발렛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장점도 방금 전에 생각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저희가 좀 더 기대하는 거, 옵티머스, 로봇에게는 두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두뇌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FSD 기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타임라인이나 일정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근데 이런 부분들 사실 다 긍정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테슬라도 여전히 이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이 아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이 실적이라는 잣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테슬라의 매출과 기업 가치 부분은 저희가 이벤트가 있지만 어느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PE 레이쇼가 70이 넘었다라는 건 사실은 그쵸. 되게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거는 네. 인정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기업으로만 본다면 이건 매우 고평가되어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있다라는 네. 거고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으로 이 FSD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대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일정대로 가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 보시는 건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테슬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에 접근하는 이 접근 방식이 웨이모하고 테슬라를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웨이모는 정말로 택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나 라이다를 달고 일반 승용차에는 달 수 없는 그 거대한 물건들을 지붕 위에 올리고서 네. 달리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택시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특수한 차량을 만들고 있는 거고 네. 지금까지는 다양한 기업들이 했었고 넥스트 버전에서는 뭐 중국의 길리랑 하고 싶었지만 미국 정부가 지금 중국 기업들을 규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현대차에게도 대화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기회가 오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모든 차량에 이미 여러분들이 돈을 내지 않았어도 과거 차량에는 하드웨어 3, 요즘 테슬라는 이걸 갖다가 하드웨어를 AI3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 최근 신차에는 하드웨어 4, AI4가 장착되어 있고 내년 정도에는 하드웨어 5가 나와서 AI5가 구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단히 고성능의 추론 칩이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 3에 있는 추론 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각 하나가 여러분 애플의 M1 칩 대단히 좋은 칩이죠. 이거에 네. 거의 50개에 가까운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네. 이 추론 칩의 성능이 되게 좋거든요. 이미 장착되어 있어서 내가 FSD를 정기 구독을 신청하는 순간 이것이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됩니다. 아,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테슬라는 대단히 볼륨감 있게 로보택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차들이 꼭 로보택시가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을 하면서 하게 된다는 거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차도 많이 팔려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맞습니다. 우리가 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얘기하는 인스톨 베이스라고 해서 흔히 쉽게 얘기해서 깔려 있는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계속 많이 깔려야 됩니다. 100만 대 깔린 것보다 200만 대 깔린 게 좋고 200만 대보다는 300만 대, 400만 대, 500만 대가 좋은 거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테슬라의 차량 매출도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2024년은 우선은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를 낮췄어요. 올해 전기차 판매가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작년 수준이거나 작년보다 조금 미달하거나 역성장 가능성도 제기를 하긴 했죠. 그렇죠. 역성장 네. 가능성도 제기해서 미달하거나 아니면 조금 넘거나 뭐 요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3분기가 실적이 중국에서 좋기 때문에 네. 유럽에서의 마이너스 부분을 메꿔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내년에 테슬라가 신차를 많이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모델 Y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니퍼라고 해서 새로운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고 네. 또 하나는 모델 Y와 모델 3의 저가 버전을 생산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쵸. 2분기 네. 어닝콜에. 자, 이 차도 그러면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차량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초기에 이걸 세팅하다 보면 생산 라인 구축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훅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는 뭐 여기서 무슨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차량 모델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살 수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오스본 효과라고 하는데 네. 경영학에서는 다음 신제품이 나올 걸 기대하고 사람들이 지금 안 사는 바꾸고 거죠? 안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죠.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내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모델 Y가 나온다는데 내년에 사지 굳이 올해 남은 10월, 12월에 사는 거는 지금 있는 구형 모델을 좀 많이 할인해 줄 때 그렇죠. 네. 외에는 안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테슬라도 신차를 막 생산하기 직전에 공개하려고 해요. 근데 이미 테스트도 하고 정보 허가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뭔가 언론에 노출이 되잖아요. 막 네, 테이프 네. 감고 막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공개가 되면 될수록 테슬라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대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 2분기에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 차량 판매량이 30만 대 미만으로 내려가면 테슬라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왜? 네. 기관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는 이런 미래대셋 같은 훌륭한 큰 기업에서는 연간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 판매 실적도 같이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차량 판매 실적을 볼 때 테슬라가 가장 중요한 게 내년 저는 1분기, 2분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인스톨 베이스라고 하는 즉 깔아줄 수 있는 차량 판매 속도를 좀 더 내는 것. 여기에 왜 저가 차량을 만듭니까? 중국 차의 공세가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요. 네. 특히 유럽 시장에서 중국 차의 공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 그 차들의 공세가 미국에서는 또 한국도 지금 EV3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기아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단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경쟁이 한국 기업이라는 강력한 경쟁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필요하고 또 중국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중국엔 여러분 $10,000짜리 이런 돌핀이라 이런 시걸이라든지 BYD에 이런 경쟁력 있는 차량들이 너무 많거든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많이 팔기 위해서도 이 저가 차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저가 차량이 2025년에 많이 깔려줘요. 근데 여기에는 하드웨어 4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하드웨어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저가 차량도 자율주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파면 팔수록 언젠가 언슈퍼바이즈가 정부에서 허가가 떨어지는 순간 이것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든 중국 정부에 의해서든 유럽연합에 의해서는 이 세계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한 군데만 또는 두 군데만 떨어지게 되면 깔려있는 인스톨 베이스에서 즉 이 대단히 많이 팔리고 있는 데서 바로 상품이 이제 FSD가 판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는 TAM,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의 이 시장이 커지는 베이스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FSD를 한꺼번에 깔아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코 웨이모가 쫓아올 수 없는 겁니다. 웨이모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마다 필요한 차량을 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다 맞습니다. 깔아야 네. 되는데 테슬라는 이미 깔아놓은 거예요. FSD 허가만 받으면 갑자기 차들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로 변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인스톨 베이스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테슬라 아니고 다른 기업을 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가 그렇죠. 인스톨 베이스 깔아놓은 애플의 기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주는 이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떤 특정 도시에서 택시 사업을 하는데 100만 대씩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소수의 네.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뭐 엄청 소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년 2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네. 기업이고 지금 말씀해주신 신차들이 좀 더 이제 더 판매량이 더 증가가 된다면 이게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델 Y가 사실 단일 차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작년에 팔린 팔렸죠. 네, 네. 차량이기 네. 때문에 아마 이 페이스 리프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테슬라 모델 Y의 판매량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내년 거 기다리는 거거든요. 워낙 모델 3의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시면서 모델 3도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좋은데 모델 Y는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기대감이 네.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이 페이스 리프트에 굉장히 친숙하시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할 때 네. 사실 페이스 리프트 모델은 굉장히 많이 좋아요. 나왔고 실제 그게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걸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글로벌 네. 투자에서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인스톨 베이스, 그 다음에 이 신차종들에 대한 판매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 테슬라의 실적과 기업 가치 저희가 조금 더 좀 더 딥하게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더 말씀해 하나 더 주시면 있는 것은 ESS입니다. 우리가 네. 메가팩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한국은 지금 재생에너지 시장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네. 지금 미국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밀었고요. 재생에너지. 근데 이것이 꼭 민주당과 관련되지는 않아요.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가 캘리포니아를 제치고서 재생에너지 생산량, 추가 생산량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공화당이 네.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미국 주들 보면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부분을 확대하고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중국도 대단히 빠른 속도거든요. 여긴 태양광과 풍력인데요. 태양광과 풍력은 반드시 ESS하고 같이 가줘야 됩니다. 특히 그렇죠. 대규모 단지의 네. 태양광과 대규모 대지의 이 풍력은 ESS는 즉 ESS는 뭐냐면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 저장해뒀다가 전기가 많이 생산되지 않을 때 그리드에다가 전력망에다가 이것을 공급해줘서 네. 전력망에 안정적인 일정한 양을 공급해주는 거라든지 피크타임에 많이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명확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것을 메가팩이라고 하고 있고 여러분 2분기 실적 때 9기가와트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1분기 때 4.5였어요. 거의 2배에 가까운 네. 걸 판매했다라는 건 대단히 크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수익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4%에서 26%를 기록하거든요. 마진율이 엄청나요. 네, 왜냐하면 하드웨어에서 이 정도라는 건 엄청나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CATL 중국의 CATL도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 하고 경쟁력이 있겠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메가팩에는
AI가 진화되어 있습니다. 딴 데는 그냥 배터리의 어떤 대단히 큰 배터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장만 해줄 수 있는. 네, 테슬라에는 오토비더라고 하는 AI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국은 아니지만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호주 같은 데서는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전기값이 비쌀 때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걸 팔고 전기값이 쌀 때는 심지어는 외부에 있는 전기를 사와서 내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오토비더가 있어서 메가팩을 설치하고 그래서 1년 만에 메가팩 구입 비용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업기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토비더가 있는 AI가 들어와 있는 ESS냐 아니냐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지금 메가팩 같은 경우는 여러분 2024년까지 이미 다 솔드아웃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 2025년까지 솔드아웃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좋은 소식은 미국에서 지금 이 캐스트롭이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메가팩 공장에 이 라인들을 더 짓고 있다는 거고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메가팩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온 소식이 뭐냐면 벌써 공정이 60%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5년 상반기부터 가동할 거라든지 완공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속도라면 올해 말에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정말로 가동하게 되면 내년도 메가팩의 이 매출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아마 메가팩 사업은 곧 2, 3년 내에 자동차 매출을 추월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출량인데 그쵸. 이것이 마진율이 26%라는 건 여러분 하드웨어에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것이 근데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이 테슬라에게 캐시카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메가팩 사업들에서 마진율이 높이고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씩 차량 판매 할인을 계속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거든요. 네. 물론 전기차의 마진율이 10%가 넘는다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마진율이 과거에 초기에 20%까지 있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이 메가팩 ESS가 상쇄시켜주고 있으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현금이 요즘같이 이자율이 높을 때도 테슬라는 거의 대출 없이 추가 대출 없이 지금 뭐 막대한 도저 슈퍼컴퓨터라든지 이러한 컴퓨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 네. 즉 미래를 위한 투자를 대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번 캐시카우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부분도 대단히 테슬라에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러한 기둥이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는 받쳐주고 있는 기둥은 자동차 산업이고 하나의 두 번째 기능인 ESS 기능이라면 언제 빨리 세 번째 기능인 FSD 기능이 생길 것인가 그리고 언제 네 번째 기능인 옵티머스가 생길 것인가 이 부분들이 요 타임라인이 테슬라의 어떤 성장세와 주가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네 가지 말씀해 주셨죠. 전기차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SS, 세 번째가 옵티머스, 이제 네 번째가 FSD까지. 이게 사실 타임라인이 이렇게 뭐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쫙 갖춰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리고 방금 ESS 말씀해 주셨을 때도 방금 CATL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제조기업이 AI 역량을 가져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조기업이자 AI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게 차별화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뭐 뉴스 기사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과거에 텍사스에서도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났다가 이 ESS 같은 것들이 좀 적다 보니까 뭐 전력망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풍력 발전이 많이 돌아가서 전류를 그냥 버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뉴욕타임즈에서도 한번 보도를 했었는데 ESS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에어컨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낮 시간에 전력 피크가 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력 피크가 예를 들면은 재생에너지도 특히 캘리포니아에 많이 투자하는데 이것을 감당했던 시간이 하루에 보통 그 재생에너지가 4시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ESS를 많이 거쳐가면서 이것이 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ESS가 있어야 그러니까 즉 한참 전력이 많이 특히 캘리포니아는 태양광이 많이 생산되는데 태양광은 여러분 뜨거운 한낮에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럼 그때만 쓰고 말 것이 아니라 밤 시간에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ESS 없는 재생에너지의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넷제로를 갖다가 2050년, 2060년 그렇게 각국 정부들이 설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대하게 지금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지막 석탄 발전소도 지금 없애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걸 할 때 앞으로 ESS는 저는 최소한 2, 30년 동안은 대단히 큰 그러니까 매출이 보장되어 있는 즉 공장을 지면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매우 경쟁력이 있고 이 공장들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생산 라인이 늘어나고 있고
있고 중국에서 생산 라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장 장악력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우위를 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실적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네. 약간 이제 긴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곧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주목하고 계신 부분들 좀 그러니까 시사 좀 많은 해주세요. 분들이 이제 인도량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왜냐면 맞습니다. 1, 2분기 뭐 네. 조금씩 성장했지만 특히 1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 요즘 나오는 소식은 중국에서 기록적인 중국에서 테슬라의 역사상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네. 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3분기 왜냐하면 이게 쉽게 통계가 되는 것이 중국의 모든 테슬라 차량은 거의 99%가 중국의 테슬라 보험을 씁니다. 아, 보험 집계량만 보면 저희가 알 수 있겠네요. 보험 집계량만 네. 보면은 테슬라의 판매량을 보는데 중국이 이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유럽이 기록적으로 안 좋거든요. 아, 여러분 네, 유럽이 그렇죠. 내수 경제가 좋지 않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동차 보조금이 전기차 보조금이 이 끊었죠. 작년 말에 네. 끊었거든요. 이러면서 가장 큰 시장이 독일 시장인데 독일 시장에서의 자동차 시장이 대단히 훅 죽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폭스바겐 벤츠도 마찬가지로 해서 지금 네. 폭스바겐이 위기를 겪으니까 지금 독일 정부가 다시 이거를 부활시키는 준다라는 뭐 얘기가 이런 나오죠. 고민까지 지금 하고 네.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독일 시장이 꺼지면서 유럽에서의 판매량을 줄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성장분은 유럽의 이 마이너스 부분을 상쇄시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전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좋게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리 보면 네. 그러니까 아마 올해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이고 작년 3분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YOY 네. 부분에서도 작년 3분기보다도 증가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증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인도량 발표가 주가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1, 2분기 때 실적이 작년 대비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네. 4분기에 어느 정도 매출을 해야 작년 수준을 메꿀 수 있을 것인가. 그쵸.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봐셔야 될 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작년을 180만 대를 좀 넘게 팔았는데 이걸 넘어설 것이냐 아니면 이거보다 역성장을 할 것이냐, 역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초과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지금 3분기에 호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해석에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팔린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계속 들었던 것은 중국의 전기차의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맞습니다. 너무 네. 좋기 때문에 미국도 이것이 두려워서 거의 금지시켜버리고 있고 관세를 100% 때리고 있고 유럽도 추가 관세를 내리고 있는데 그러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많이 팔았다라는 것을 대단히 기관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량 발표에 대해서는 이미 뭐 선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대단히 긍정적인 시장의 신호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 주가에 대한 전망은 저희가 이제 박사님께서 일단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방금 말씀해 주신 중국 시장의 경쟁 환경이 치열하다는 건 제가 8월 달에 중국을 갔다 왔거든요. 아, 네. 근데 정말 전기차 시장과 자율주행 차량도 제가 타고 왔는데 네. 경쟁이 어마무시하게 심하긴 네.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시장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는데 반대로 여기서 짚어볼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이 좀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 업체가 최근에 위기라는 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인 업계의 상황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들만의 약간 특수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니, 독일 기업체를 다 안 좋아요. 그냥 폭스바겐도 위기고 공장문을 닫겠다.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공장문을 닫겠다 했지만 9월 둘째 주에 BMW에서도 올해 전체 매출이 줄어들 거다. 네. 그리고 이익률이 수익률이 줄어들 거라고 경고를 했고요.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9월 셋째 주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걸 수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계 기업, 독일 기업은 1987년부터 네.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구동차. 그쵸. 여러분들 중국 가보시면은 이 대중이라고 써 있는 이 폭스바겐 차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폭스바겐이나 독일 차들의 중국 의존도가 전체 세계 매출에서 각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30%에서 30%. 비중인데요. 네. 대단히 큰 비중이죠. 즉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총량하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총량하고 같아요. 중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에서 어느 정도 줄었냐면 여러분들 2019년, 2020년에 폭스바겐이 연간 400만 대를 중국에서 팔았습니다. 중국에서요. 네. 근데 그것이 올해 200만 대로 줄어들게 될 거라고. 반토막이 났네. 그렇죠. 반토막이 네.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6월 달까지 100만 대밖에 못 팔았거든요. 아. 그러면 뭐 아무리 노력해도 200만 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반토막이 날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2023년 작년 같은 경우 300만 대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훅훅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을 건데요. 네. 이유는 저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것은 우선 내연기관 자체가 예를 들면은 2019년 400만 대를 폭스바겐이 팔 때는 중국에서 내연기관차의 비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43%로 줄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폭스바겐도 전기차를 만드는데 전혀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쵸. 네. 여러분들이 폭스바겐 ID4, 죄송합니다, 폭스바겐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네. 폭스바겐 타보시면 그건 좋아요. 구동력이라든지 토크도, 근데 그냥 전기차 다 좋거든요. 네. 뭐 다 좋아요. 그리고 뭔가 안정감 주고 문 닫을 때 쿵 닫히는 이 느낌, 특히 벤츠랑 BMW, 폭스바겐 이거 독일 차들 탔을 때 제가 독일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이걸 탔을 때 이 문 닫혔을 때 뭔가 이 안정감, 네. 내가 탱크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은 좋지만 이 좌판, 이 계기판을 보거나 네. 인카 인포테인먼트를 보면은 뭐지? 이거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차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근데 중국 차들 여러분들 많이 뉴스 속에서 보셨겠지만 화려하거든요. 네, 화려하더라고요. 정말 네. 차들에 보면 뭐지 내가 뭐 어디 디스플레이 쇼 윈도우에 들어왔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을 되게 강화시키고 있는데 뭔가 구식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겉보기인 거고, 저는 전기차가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데 네. 폭스바겐은 1기에 머물러 있고 지금 2기는 뭐냐면 여기에 소프트웨어적인 파워를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 네. 인카 인포테인먼트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고, 더 네. 중요한 건 여기에 자율주행 기능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으로 확대해 나갔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같은 전기차라도 자율주행이 없는 차는 피처폰이고 자율주행이 있는 차는 스마트폰이라고 그랬어요. 스마트폰을 맛본 사람들은 절대 피처폰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전기차의 부분이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고,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폭스바겐은 무려 6,500명 가까운 개발자가 있는 카디아라는 자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2020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이걸 갖다 포기하고 포기했죠. 미국에 네. 있는 리비안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원을 들여서 조인트 벤처, 소프트웨어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만큼 4, 5년을 노력을 했는데 2020년부터 그 자회사가 있었으니까 노력은 19년부터 했다는 거거든요. 4, 5년 동안 6,000명이라는 정말 막대한 개발자를 들여서 차량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는. 왜냐하면 내연기관에서 자꾸 흔히 말하는 레가시라고 하죠. 이 전통 기업들에는 얘기하거든요. 아우디 임원이 와가지고 또는 포르쉐 임원이 와가지고 우리도 내연기관에다가 소프트웨어 좀 어떻게 좀 해봐. 이건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품 수가 너무 많습니다. 부품 수가 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품 수를 줄인 전기차에서 가능하다는 거고, 특히 비아디나 테슬라의 강점 뭐냐면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즉 수직 통합을 하고 있죠. 여러분 테슬라에 들어가는 의자 또 테슬라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직접 많이 만들고요. 당연히 테슬라에도 1차 벤더하고 2차 벤더가 있습니다. 3차 벤더는 없지만 1차 벤더하고 2차 벤더가 디자인을 할 때 테슬라 팀이 같이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품 덩어리에는 여러분 컨트롤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컨트롤러, MCU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게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미들웨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 컨트롤러를 테슬라가 같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컨트롤러가 모델 Y에서는 사실 한 6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사이버 트럭에서 80%까지 갔습니다. 거의 뭐 다 생산하는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요번에 뭐 나오게 될 로보택시나 이런 모델 2 같은 경우는 100%로 가는 게 테슬라의 목표거든요. 컨트롤러를 다 장악해야 여러분 자동차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OS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스바겐이나 현대 기아차 여러분 이런 컨트롤러를 만드는 벤더들이 몇 개가 될 것 같으세요? 외부 180개에서 200개예요. 그러면 180개 기업들을 다 부릅니다. 자, 요번 뭐 10월 며칠 날 모이세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조금 바꿀 테니까 여러분들도 바꾸세요. 그러면 다 자기 공장 가가지고, 근데 이것도 또 왜 주셨네? 2차 벤더들 또 모여. 그렇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꾸려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사실 10명이 회의를 해도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네. 말씀하신 뭐 100몇십 개의 기업들, 그리고 네. 거기서 또 벤더를 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 수가 그러다 있는 보면 거죠. 여러분 뭘 하게 못하냐면은 흔히 말하는 테슬라는 여러분들 리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맞습니다. 리콜 해결이 됩니다. 네. 이건 뭐냐면 거기에는 최소한 자기 컨트롤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콜을 해서 정비소에 가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20-30%의 컨트롤러를 자기가 만들지 못한 부분들. 이 부분은 가서 수리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컨트롤러를 갖고 있으면 테슬라가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중국 기업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한국 기업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현대기아차에서 와이파이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니까 리콜이 해결된 적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경험들을 소비자가 갖게 되면 완전히 이건 다른 차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 OS가 있다는 건 바로 리콜이 나의 기능의 업데이트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업데이트하면 뭔가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가끔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라고 해서 하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비아드 같은 경우에 차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히 다른 차종인 거거든요. 이 그쵸. 부분을 지금 폭스바겐이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폭스바겐도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춰야 되죠. 갖춰야만 한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이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 싶은데 지금 아무래도 미래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최근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죠.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사실 하드웨어가 중요하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막 이런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쪽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10월 10일 날 기대한 축이 한 두 축에 하나는 로보택시가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혹은 결국은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행사 장소가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정했다라는 것은 정부의 그러니까 허가가 필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언슈퍼바이즈를 구현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이 공식적인 언슈퍼바이즈, 즉 비감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정부의 몫이지 테슬라의 역할이 그쵸. 테슬라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인위적인 스튜디오에서는 언슈퍼바이즈를 보여줄 거예요. 저는 그래서 FSD 13의 언슈퍼바이즈가 공개될 경우에 이런 모습일 거라는 것을 구현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모든 전문가가 거의 의견을 일치하고 만약에 심지어는 거기서 사람이 몰고 이루질 않을 거라고 좀 보고요. 네. 문제는 그 차량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차량은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 2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저 차 만약에 팔리면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정말 많이 팔리겠다. 왜냐하면 25,000달러 미만으로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 정도의 매력이면 보조금이 있건 없건 나는 무조건 살 거야. 그렇죠. 25,000달러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차량이거든요. 아반떼가 네. 값이잖아요. 네. 아반떼인데 저 정도야? 뭐 이 정도. 자율주행까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되는데 이러면 구매에 대한 행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로는 2026년 상반기부터 생산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2026년 1년이 남았지만 저거 그때 되면 많이 팔리겠네. 이건 기관 타주들도 입장이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서 요즘 뭐 저의 유튜브 피드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온통 미국 거부터 저는 독일 거, 한국 거까지가 다 10월 10일 날 행사 관련된 유튜브 네. 많이 올라가요. 여기에서 이제 흔히 말해서 문샷을 바라는 찐 팬들이 있어요. 문샷은 뭐냐면 네.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 때 사실은 앞으로 나올 차들 갖다가 이렇게 커튼으로 베일로 네. 이렇게 했거든요. 아, 저도 봤습니다. 네, 약간 근데 실루엣 같은 거 실루엣 나오는 가슴 거 해놨는데 아니에요? 그 중에 다 예상하는 차가 있는데 한 대의 차량은 조금 부피가 큰데 실루엣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못 보던 어떤 느낌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카니발과 같은 밴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날 사람들이 예측하는 건 로봇 밴도 나올 거다. 로봇 밴드. 로봇 택시는 모델 2, 즉 2인승이나 3인승 정도의 네. 로봇 택시가 나올 거고 8명이 탈 수 있는 로봇 밴이 나와서 이것도 구현을 해낼 거다. 그리고 이 로봇 밴도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힐 거다. 이러면 문샷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10월 10일 날 딱 보실 때 차가 한 대만 나오면 이거는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는구나.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one more thing 그러면서 하나 더 보여준다. 그럼 이거는 문샷이다. 문샷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조금 저는 왜 굳이 테슬라가 이번 10월 10일 날 모든 카드를 다 보여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카드는 내년에 보여줘도 되기 때문에 굳이 저는 안 보여줄 거라고 경영학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뭐 일론 머스크가 즉흥적으로 뭐 이거 하자라고 결정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추가적인 문샷도 있어요. 그것에 문 닫고 여는 것을 옵티머스가 할 거다. 되게 기대치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이것을 택시로도 운영하지만 배송 차량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흔히 말하는 DHL이라든지 우리 한국으로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뭐 CJ통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을 이 소형차들이 하면서 물건 나르는 것을 소포 나르는 것을 옵티머스가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완전히 소설이라고 봅니다. 네. 옵티머스가 문을 열어주고 이 물건을 나르고 하는 걸 굳이 10월 10일 날 보여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네. 10월 10일 이벤트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시사점 아니면 저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많이 돼서 아마 직관할 예정일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건 네.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 최근에 어쨌든 이 전기차 시장에서 캐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화재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갖고 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그 일주일 내내 그냥 불난 얘기밖에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이런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저희 여기 우리 미래에셋 이 유튜브 채널 보신 분들은 저는 많이 똑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캐즘이라는 단어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경영학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한국처럼 대중화된 나라는, 전 국민이 캐즘이라는 단어를 아는 나라는 전 별로 세계에서 없을 저희가 한국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네. 장담합니다. 네. 근데 이 캐즘은 뭐냐면 초기 시장에서 인기를 좀 얻었으나 대중시장으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초기 대중시장으로 못 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그 계곡에 빠져버려가지고 못 가는 걸 캐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캐즘이 적용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엔 한국밖에 없어요. 전기차 시장에서. 여러분, 중국을 어떻게 캐즘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뭐 절반 이상 넘어갔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중국은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데요. 유럽은 그래도 18%가 팔립니다. 유럽도 캐즘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것과,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뉴욕타임즈나 이런 블룸버그에서는 슬로우 다운이라는 평가를 쓰지 캐즘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네. 블룸버그에서 한번 작년 8월에 썼다가 나중에 9월달에 수정하죠. 캐즘이라고 표현했던 건 잘못됐다. 근데 이 캐즘을 한국 언론에서 받아가지고 캐즘 거리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나오죠.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슬로우 다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캐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유럽이나 중국보다는 뒤치지만 그래도 8.5%를 작년에 신차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성장률 같은 경우도 높거든요. 30%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다만 더 높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그쵸. 왜냐하면 네.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도 저렇게 많이 주는데 성장률 더 할 거라고 왔는데 GM하고 포드가 사실은 죽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박수 쳐줘야 잘한 것도 있지만 GM과 포드가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얼마나 못했으면 현대기아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미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팔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캐즘은 한국적인 현상이고요. 화재 같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볼 경우에는 사실은 내연기관에서 화재가 더 많이 나죠. 근데 다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는 전기차가 더 큽니다. 네.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 처음부터 완벽한 기술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시장이라를 형성하는 것은 가능성을 보면서도 시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제가 많이 비유를 드는 건데, 한국은 경험 못하신 거지만 자동차가 처음에 칼 벤츠가 만들었을 때, 그리고 포드가 1907년에 T 모델을 만들면서 양산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없었어요. 배기가스 저감 장치는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처음으로 장치가 됩니다. 거의 한 30년 지난 다음에 만든 네, 3, 40년 동안요, 그냥 시커먼 연기를 뽑아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건강이 안 좋아졌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공장도 그랬고, 그러면서 스모그 현상들을 만들어내면서 영국에서는 1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류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당연히 안전벨트도 여러분, 처음부터 안전벨트가 자동차에 있었겠습니까? 네. 없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의 안전들을 위해서 많이 계속해서 기술이 진화하면서 의무화되는 거고, 여러분,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초반에도 안전벨트 차는 거가 의무화가 안 됐었어요. 네. 아, 근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90년대 오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의무화가 된 거고, 안 하면 경고등 뜨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기술은 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보실 때 저것을 어떻게 진화시킬 거고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인류의 진화 방향이었다라는 부분에서 화재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하고 있고, 해결하는 기술들이 뭐 오늘도 뉴스 보니까 LG에서 엔솔에서 그런 기술을 만들었다고 하고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스프링클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네.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방향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캐즘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아마 못하신 이야기는 다음번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고맙죠. 불러주셔서 저희가 영광이죠. 네. 예. 그래서 다시 다른 얘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네. 요청드리면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저희가 얘기를 좀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이 질문들을 나중에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박사님께 여쭤보고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 10시 라이브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꾸준하게 잘 드릴 예정이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박명수 박사님처럼 저희가 저명한 인사분들 자주 모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